부여에서 온 붉은 새.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새로구나. 부여의 대소왕은 한 사냥꾼이 바친 조롱 속의 새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조롱 속의 새는 생전 처음 보는 것으로 모양새나 색깔 또한 여느 새들과 사뭇 달랐답니다. 생긴 것은 까마귀와 비슷한데 전신이 핏빛이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라는 것이었지요. 대소왕은 일관을 불러 그 새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답니다. 네가 보기엔 어떠하냐? 일관은 유심히 새를 관찰하더니 이렇게 아뢰었지요. 소신이 보기에 새의 깃털이 붉은 것은 피를 뜻하고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둘인 것은 두 나라가 합쳐진다는 뜻이오니 이는 대왕께서 북쪽의 고구려를 쳐서 우리 부여 땅으로 만든다는 경사스러운 징조입니다. 대소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일관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편지와 함께 조롱 속의 새를 북쪽 고구려 왕인 대무신왕에게 보내었습니다. 부여의 사신이 가져온 괴상하게 생긴 새와 함께 편지를 받아본 대무신왕은 신하들을 불러 편지와 함께 새를 보여주어 의견을 물었지요. 모두들 괴상하게 생긴 새를 보며 인상을 찌푸린 채 아무 말 없이 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노신이 나서 왕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경아들이 옵니다. 새의 깃털이 붉은 것은 남쪽을 뜻하니 이는 우리 고구려에서 보자면 남쪽이란 바로 부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두 몸이 하나의 머리로 합쳐지는 형상은 곧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옵니다. 그리고 원래 붉은 새는 길조라 하여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였는데 부여의 대소왕이 그것을 모르고 우리 고구려로 보냈으니 장차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징조이옵니다. 노신하의 말을 들은 대무신왕은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적어 부여의 대소왕에게 보내면서 조롱 속의 새는 선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며 돌려보내지 않았답니다. 대무신왕의 편지를 받은 대소왕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새는 돌려받을 수 없었지요. 부여의 대소왕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길조를 선물받은 대무신왕은 곧 군사를 일으켜 부여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고구려를 세운 후에도 부여의 대소왕은 틈만 나면 주몽을 시해하려고 들었고 선왕인 유리왕 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구려의 국정을 간섭하려 들었지요. 대무신왕은 어려서부터 부여의 대소왕을 원수로 알고 장차 자신이 보위에 오르면 대소왕의 목을 직접 베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지요. 대무신왕이 직접 지휘하는 고구려군이 부여 땅을 향해 진군하다가 이물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군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 군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쇳소리에 대무신왕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이 야심한 시각에 웬 쇳소리란 말인가? 대무신왕은 혹시 부여군이 쳐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 장수들을 깨워 쇳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발길을 돌렸답니다. 쇳소리는 어둠을 뚫고 야산 기슭에서 은은하게 들려왔지요. 대무신왕을 비롯한 부하 장수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소리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쇳소리는 야산의 작은 동굴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는데 대무신왕이 직접 동굴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칼과 창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지요. 쇳소리는 바로 바람이 불 때마다 칼과 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답니다. 대무신왕은
이는 부여를 칠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 군사들로 하여금 동굴 속의 칼과 창을 거두게 하고 다시 부여 땅을 향해 진군을 하였지요. 대무신왕이 거느린 고구려 군사가 부여 땅에 가까이 갔을 무렵 키가 9척이나 되는 거구의 사내가 대무신왕을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대왕폐하, 소인은 북명에 사는 괴유라고 하옵니다. 대왕폐하께서 친히 부여를 치러 가신다기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대무신왕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사내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며 근절을 올렸답니다. 장신의 몸에다 부리부리한 눈매, 거기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예사로운 인물 같지는 않았지요. 무술에는 능한가? 대무신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괴유는 칼과 창을 들고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보였지요. 괴유의 무술 실력은 아주 뛰어났답니다. 대무신왕은 즉시 괴유를 선봉장으로 삼았지요. 괴유를 선봉장으로 앞세운 고구려군은 마침내 부여 땅의 남쪽 국경을 넘었답니다. 대무신왕은 우선 지형을 살피어 구릉이 낮은 곳을 일부러 비워두고 높은 언덕에다 진을 치고 부여군을 기다렸답니다. 한편 대소왕은 대무신왕이 지휘하는 고구려 군사가 남쪽 국경을 넘어 진을 쳤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같이 화를 내었답니다. 이제갓 왕위에 오른 어린 놈이 무얼 안다고 군사를 일으켜 우리 부여를 친단 말이야? 오냐 이놈, 오늘이 바로 네 제삿날이 될 줄 알거라. 그리하여 대소왕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군 진영을 향해 말을 몰았지요. 고구려군이 진을 친 곳에 도착한 대소왕은 고 웃음을 치며 대무신왕을 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낮은 구릉을 피해 언덕 위에 진을 친 것을 보니 병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로구나. 구릉을 끼고 적을 맞아야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할 수 있는 법이거늘. 대소왕은 곧장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여 구릉 쪽으로 내려가게 하였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개 밑대처럼 창과 칼을 들고 일제히 언덕 아래 구릉으로 내달렸지요. 그런데 구릉은 진흙투성이어서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답니다. 몸이 반쯤 진흙에 감긴 부여군사들은 중심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대무신왕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언덕 위에서 함성을 지르며 구릉을 에워싸고 있는 고구려 군사들은 갈팡질팡하는 부여군을 손쉽게 무찌를 수 있었지요. 대소왕은 말을 돌려 부여군의 진영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장검을 휘두르며 괴유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어리석은 대소는 내 칼을 받아라. 대소왕은 괴유의 말에 더욱 기세등등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젖비린내 나는 어린 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렇게 죽기가 소원이거든. 네 소원대로 해주마. 대소왕은 말이 끝나자마자 큰 창을 휘두르며 괴유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괴유도 대소왕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칼과 창을 주고받으니 두 사람의 싸움은 좀처럼 승패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지요. 그러던 중 말을 타고 달려오며 괴유의 심장을 향해 창을 겨두던 대소왕의 머리가 두 칸이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의 함성이 언덕 저편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대무신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마침내 선왕들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괴유는 칼끝에 대소왕의 목을 꽂은 채 고구려 진영으로 돌아왔지요. 대무신왕은 친히 괴유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대가 뼛속까지 사무친 내 원한을 풀어주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는
그동안 고구려가 부여에 당한 모든 수모와 원한이 알알이 서려 있었지요. 대무신왕이 대소왕의 목을 벤 괴유의 손을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 졸지에 왕을 잃은 부여군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격분을 하고 있었답니다. 부여군은 일개 소국에 불과한 고구려가 부여를 침략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소왕의 목숨까지 앗아가자 고구려 왕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자는 소리가 드세어 갔지요. 군사를 재정비한 부여군은 다음 날 아침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고구려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지요. 대무신왕은 일단 철수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진지를 에워싼 부여군의 숫자가 워낙 많아 쉽사리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고구려군은 불리한 입장에 놓였지요. 가져온 군량미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군사들도 조금씩 지쳐갔지요. 퇴로를 차단당한 상태라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대무신왕은 하늘을 향해 탄식을 하였지요. 하늘이시여, 이렇게 저희 고구려를 버리십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들이시고 죄 없는 군사들을 살아서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런 왕을 바라보는 괴유의 마음도 쓰라리고 안타까웠답니다. 대장부가 싸움터에서 죽을 양이면 전사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군량미가 떨어져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지옥스러운 일이었지요. 대무신왕과 괴유가 가슴을 졸이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 난데없이 안개가 끼어 자욱하게 진지를 에워싸기 시작하였습니다. 안개는 점차 짙어져 얼마 지나지 않아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짙어갔지요. 대무신왕은 급히 괴유를 불러 말을 했습니다. 이 안개는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내리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고구려로 돌아가야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괴유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왕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염려치 마옵소서. 소신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괴유는 군사들을 시켜 나무와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군사들 한 명당 하나씩을 만들게 하였으니 그 수가 군사들의 수와 일치하였지요. 그런 다음 칼이며 창을 허수아비의 손에 묶어 군사들이 정렬한 것처럼 땅 위에 일렬로 세워놓았지요. 밤이 되기를 기다려 괴유는 대무신왕을 모시고 먼저 앞장섰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사들을 몇 개조로 나누어 띄엄띄엄 뒤따르게 하였지요. 밤인데다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이라 부여군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대무신왕을 비롯한 고구려군은 그렇게 해서 무사히 고구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안개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부여군이 총공격을 개시하려는 순간 고구려군의 진영에는 무수한 허수아비만이 부여군을 비웃듯 서 있었지요. 그제야 고구려군이 달아났음을 알아차린 부여군은 즉각 추격전을 벌였으나 그 시각 고구려의 대궐에서는 이미 신하들이 모여 대소왕의 목을 베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고구려군을 추격하던 부여군은 국경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알고 울분을 삭히며 말을 돌려 부여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무신왕은 괴유에게 큰 상을 내리고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의 유가족에게는 쌀과 옷감을 내려 그 슬픔을 위로하였답니다. 바뀌어버린 새 신랑.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습니다. 한양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지요. 사흘 전에 혼인식을 올린 새신랑 이한눌은 어린 소년이었지요. 그는
처갓집 신방에 갇혀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정월 대보름날 밤이잖아. 모두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리밟기를 할 텐데 혼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지만 이대로 방 안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어. 당시 조선 한양에서는 다리밟기 풍습이 있었지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수포교, 광교 등 한양의 청계천 위에 놓인 8다리와 해정교, 철물교, 그리고 동대문 안의 2다리 등 12다리를 밟는 것이었지요. 그래야 한 해 동안 다리병을 피하고 액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보름날 밤이 되면 남자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우르르 거리로 몰려나와 밤새도록 다리밟기를 하였지요. 신부가 잠들면 신부 모르게 혼자 다녀오자 이한놀은 곁에 누운 신부가 잠들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신부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한놀은 신부 모르게 슬그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지요. 한양 사람들이 모두 나왔는지 거리가 몹시 붐볐습니다. 이한놀은 새신랑 차림이었지만 절로 흥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다리를 찾아다니며 춤도 추고 한 잔 두 잔 술도 받아 마셨지요. 그러는 사이 밤은 깊어갔고 수포교 다리에 왔을 때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이한놀은 비틀거리며 수포교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였지요. 술에 취한 이한놀은 그만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는 금세 골아떨어져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인들이 달려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지요. 저기 새신랑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 어서 집으로 모시자. 덩치 좋은 하인이 이한누를 들쳐업고 다른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그들은 어느 집으로 가더니 신방에 이한누를 눕혀 놓았습니다. 이한누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불 속에서 코를 골았지요. 그가 깨어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이한누는 곁에 누운 신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자기 신부가 아닌 낯선 신부였던 것입니다. 마옵소사,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 처갓집이 아니잖아. 신부는 깨어 있었답니다. 이한누리 당혹스러운 얼굴로 내가 왜 이 집에 와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신부는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지요. 이 신부의 신랑도 간밤에 혼자서 다리밟기에 나섰습니다. 새신랑이 술에 취해 돌아오지 않자 처갓집 하인들은 새신랑을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새신랑의 얼굴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그들은 술에 취해 쓰러진 이한누를 자기네 새신랑인 줄 알고 신방에 데려다 눕힌 것입니다. 제가 남의 신방에서 하룻밤을 보냈군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지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한누는 얼굴을 붉히며 뒷머리를 긁적거렸지요. 그때 신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이 아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니 저는 이제 죽어야 할 몸입니다. 하지만 저는 늙은 부모님의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부모님은 누가 모시겠습니까? 당신과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군요. 저를 첩으로 거두어 주신다면 당신을 지아비로 삼기면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부는 대대로 역관 벼슬을 하는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한누는 신부의 말을 듣고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요. 저는 엄한 부모님 밑에 자라 이제 겨우 장가든 몸입니다.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로 나가지 못한 처지에 첩을 얻기에는 좀. 당장 곤란하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모님이 계신다면 저를 그 댁에서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당신 집안이나 우리 집안의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절대 만나지도 말고요. 그랬다가 과거에 급제를 하시면 양가 집안에 알려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이한놀은 신부의 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몰래 그 집에서 나와 함께 자신의 이모 댁으로 갔지요. 그 뒤 신부는 이모 댁의 집안일을 도우며 친딸처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한편 신부 집에서는 간밤에 하인들이 엉뚱한 신랑을 신방에 데려다 놓아 신부가 그 사람과 달아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졌다가는 집안 망신이었지요. 그래서 신부가 간밤에 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으로 꾸며 가짜 장례를 지냈답니다. 세월은 물처럼 빠르게 흘러갔지요. 이한놀은 10여 년이 지난 뒤에야 간신히 과거에 급제를 하였답니다. 그제서야 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신부를 집으로 불려들였지요. 이번에는 신부 집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신부가 이한놀에게 붉은 비단을 건네주며 말하였지요. 저희 집에서는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단을 저희 부모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한놀이 붉은 비단을 들고 신부 집에 찾아가자 그 집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소식이 끊겨 죽은 줄만 알았는데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 집안은 역관을 하면서 무역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은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인이 돈을 쓰며 뒤를 봐준 덕에 이한놀은 점점 벼슬이 올라 예조 판서까지 지냈지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답니다. 3년 걸린 과거길. 옛날 시골 양반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올라갔다 하면 보통 한 달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서울 가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지요. 양반은 일은 하지 않고 글 공부만 해도 땅 마직이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부쳐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땅 주인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었지요. 어쩌다 땅 주인 양반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매어 살아도 보통으로 매어 사는 게 아니었지요. 어느 마을에 땅 마직이나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 늙음하게 아들을 턱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가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량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상이오." 이렇게 말을 했지요.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매달려 물었지요.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 남에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 평생 남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지요.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하게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을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습니다.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에게 썩 잘했지요. 이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답니다. 어엿한 선비가 되었지요. 선비가 돼가지고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지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은 과거를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라던데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거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를 보러 못 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지요.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지요.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 하였지요. 호랑이로구나.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여태 남에게 원성 들을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했지요. 그때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덕하니 서서 말을 했습니다. 꼼짝 말아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그래서 꼼짝을 않고 서 있었더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쳐라.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지요.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지요.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나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놔 주십시오.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고? 네가 5살 때 네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안악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부모가 모두 친척집에 가게 되어서 이웃집 농사꾼 안악에게 맡긴 일이 있었지요.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 땅을 붙여먹고 사는 집이었답니다. 5살 먹은 어린애니 뭐 철이 있었겠어요. 철이 없으니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뻘뻘거리며 설쳐댔지요.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 주었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에게 일러 바쳤단 말이지요.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 아낙네가 붙이던 땅을 빼앗아 버렸지요.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어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일러 바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모두 제 탓이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답니다. 생각이 나는데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덜끝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이게 참 죽을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라고 목을 쑥 베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아낙네 집이니 거기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외딴 집이 하나 있었지요. 거기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사경 한 푼 받지 않고 억척같이 일하여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되었으니 갈 길을 가거라 했답니다. 그래서 과거업으로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지요. 앞날을 내다본 이율곡. 조선시대 이율곡은 대학자이자 정치가로 명성이 높았지요. 당시 왕이었던 선조 임금도 이율곡을 매우 신임하여 높은 벼슬을 내리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율곡이 군대를 총괄하는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 하루는 이율곡이 조정에 나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몇 년 뒤 우리 조선에 큰 전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여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대신들이 말을 했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겠습니까? 당시 대신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느라 국방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요. 이번 많은 병조판서의 말이 틀린 것 같소? 그러니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자는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이율곡의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었던 선조 임금도 이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았지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율곡은 머지않아 전쟁이 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10만 군대를 키우자고 주장한 것인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실망을 하였답니다. 남을 모함하기 좋아하는 대신들은 이율곡을 계속 헐뜯었지요. 이에 환멸을 느낀 이율곡은 선조 임금을 찾아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벼슬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가 젊은이들이나 가르치며 쉬고 싶습니다. 아니되오. 그대처럼 훌륭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오? 선조 임금이 계속 만류하였지만 이율곡은 결국 병조판서 자리를 내놓고 임진강 나루 근처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젊은 선비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이율곡은 어느 날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지요. 여기서는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이율곡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언덕 위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러니 목수와 인부들을 데려오도록 해라. 이율곡의 명에 따라 다음 날부터 정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목수들과 인부들이 정자를 지을 나무를 옮겨놓고 땅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율곡은 직접 현장에 나와 모든 공사를 지휘하였지요. 이율곡은 도편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 말대로 관솔이 많은 소나무를 구했느냐? 예, 되도록 그런 소나무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저 석갈에는 관솔이 별로 없지 않느냐? 고준 소나무가 하나 모자라 다른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에 이율곡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 당장 관솔 많은 소나무로 바꾸도록 하라. 그 석갈에는 즉시 관솔이 많은 다른 나무로 교체되었습니다. 얼마 후 정자의 기둥이 서고 지붕을 올릴 때가 되자 이율곡이 다시 현장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도편수를 불러 말을 했습니다. 지붕을 올릴 때에는 되도록 흙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해라. 흙을 적당히 올리지 않으면 지붕이 가벼워 오래가지 못하옵니다. 아무리 오래 못 간다 해도 수십 년 정도는 버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마는 기왕에 짓는 정자이니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좋지 않사옵니까? 이율곡은 임진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잘 알겠습니다. 이율곡이 집으로 돌아가자 도편수는 알 수 없다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모를 일이군. 잘 지으면 천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텐데 왜 고작 수십 년밖에 가지 않을 부실한 정자를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군.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정자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임진강 나루터 한쪽에 세워진 정자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이율곡은 정자의 이름을 화석정이라 정하고 현판을 써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도편수와 인부들을 불러 또 이상한 지시를 내렸지요. 다들 정자를 짓느라 수고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아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 피마자 기름을 잔뜩 준비해 놓았으니 모두 가져다가 화석정 곳곳에 바르도록 해라. 아니, 왜 하필이면 피마자 기름을 잔뜩 바르라고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일이니 어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도편수와 인부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지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군. 인부들은 툴툴거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피마자 기름을 가져다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의 나무들은 이내 기름을 빨아들여 번들번들 빛이 났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이율곡은 다시 선조 임금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고향을 떠나게 되자 이율곡은 가족들과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해라. 이율곡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전쟁이 터져 상감마마께서 이곳을 지나가시게 될 것이야. 만일에 그 시각이 밤이거든 저 언덕 위에 있는 화석정에 불을 놓아 상감께서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도록 해라. 예, 명심해서 거행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화석정을 지을 때 품었던 여러 가지 의문을 풀 수 있었지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 이율곡은 이조 판서가 되어 선조 임금 곁에서 나란 일을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율곡은 이조 판서가 된 지 2달이 못 되어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율곡의 병은 급히 악화되어 손을 써볼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율곡은 며칠 동안 심하게 앓다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율곡이 죽은 뒤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느닷없이 바다 건너에서 왜적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었지요. 왜적들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선조 임금은 급히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을 갔지요. 허겁지겁 피난을 하던 선조 일행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임진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배를 찾아보아라. 임금이 명령하자 신하들은 정신없이 오가며 배를 찾았지요. 하지만 깜깜한 밤인데다 달마저 구름에 가려 바로 앞도 분간하기가 어려웠지요. 전하, 너무 어두워 배를 찾기가 어렵사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단 말인가? 오늘 밤엔 그냥 민가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배를 마련하여 건너가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얼른 외쳤습니다. 왜적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어.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하오. 맞습니다. 오늘 밤 안에 강을 건너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변의 높은 언덕에서 환한 불빛이 치솟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정자가 타오르며 내는 불빛이었지요. 그 정자는 다름이 아닌 화석정이었습니다. 이율곡의 하인들은 수년 전 이율곡이 미리 예견하고 일러준 말을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상감 일행이 깜깜한 임진강 나루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재빨리 달려나와 화석정에 불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화석정은 불이 붙자마자 맹렬하게 타올랐지요. 그동안 기름을 발라놓아 불은 쉽게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지붕에 흙을 많이 얹지 않은 까닭에 불타면서도 무너지지 않아 불빛이 더욱 환하였지요. 하인들은 언덕에서 임진강 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를 보게 상감마마 일행이 똑똑히 보이는군. 저 강 건너까지 대낮처럼 밝으니 이제 건너가실 수 있겠군 그래. 하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한편 선조 일행은 느닷없이 주변이 환해지자 기뻐하며 소리를 쳤지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전하. 이럴 때 마침 불이 나서 앞길을 밝혀주다니 정말 놀랍도다. 전하, 저 앞에 배가 있사옵니다. 이윽고 선조 일행은 배에 올라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조 임금은 배가 나아가는 동안 계속 언덕 위를 바라보았지요. 웬 정자가 저리 오래 타며 불빛도 저리 밝으냐? 참으로 신기하구나. 정자는 선조 일행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계속해서 타고 있었지요. 그 후 전쟁이 끝나 선조 임금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조 임금은 임진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매우 궁금하게 여겨 곧 그 까닭을 알아보게 하였지요. 그러자 이율곡의 예견에 따라 정자가 세워졌고 그 하인들이 이율곡의 지시에 따라 불을 놓아 임금 일행의 피난길을 밝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깜짝 놀라 외쳤지요. 역시 이율곡은 만고의 중신이로다. 또한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도 대단했구나. 일찍이 그가 적들의 침입을 예견하여 10만의 군사를 양성하고자 주장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참으로 동탄할 일이로다. 그런데도 내 비난길을 밝혀주기 위해 그러한 정자까지 지어두다니. 선조 임금은 이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였지요. 듣거라. 불타 없어진 화석정을 옛 모습대로 다시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하여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화석정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임진 강변에는 아름다운 화석정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화목한 집 안의 비결. 어느 작은 시골에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살고 있었지요. 두 집은 똑같이 부부와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사는 형편도 꼭 그만한 것이 엇비슷했지요. 그러나 1시간만 가만히 살펴보면 금방 다른 점을 잡아낼 수 있을 만큼 두 집의 분위기는 아주 달랐답니다. 김서방네 식구들은 서로 사이가 나빠 눈만 마주치면 싸우며 살았고 그와 반대로 이서방네 식구들은 서로 사이가 좋아 날마다 웃으면서 사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웬만큼 두 집안의 사정을 아는지라 우직근 뚝딱 하는 소리만 나면 김서방네 집에서 또 싸움이 났나 보구먼 하였고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나면 이서방네 집에 또 무슨 재미난 일이 생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했지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면 자주 이 두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집안이 왜 그렇게 다른지 잘 알지 못했지요. 추수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김서방은 풀을 먹이기 위해 소를 언덕 위에 메어 놓았지요. 그런데 식구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소가 그만 고삐를 끊고 달아나 버렸지 뭐예요. 그 소가 온 동네 들판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다 자란 곡식을 마구 망쳐버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소를 붙잡아 외양간에 메어놓은 김서방네 식구들은 대판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지요. 대체 소에게 여물을 얼마나 조금 주었길래 소가 배고파 날뛰게 만들어, 어? 김서방이 먼저 아내를 나무랐지요. 이번에는 아내가 며느리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으면서 고삐 끊는 것도 못 봤다니. 시어머니에게 잔뜩 혼이 난 며느리는 대뜸 남편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작정으로 소를 외양간으로 옮겨 매지도 않고 그냥 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탓했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고삐를 좀 단단히 메어두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이런 일이 왜 생겼겠냐 말이에요. 옥신각신 서로 한참 네 탓이라고 싸우다 보니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랐지요. 마침 옆집 이서방네 집에서는 점심을 먹는지 달그락달그락 그릇 챙기는 소리가 들려오고 뒤이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김서방 귀에 들려왔지요. 그러자 김서방은 문득 이서방네 집에서는 한 번도 싸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슬그머니 싸움에서 빠져 이서방네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이서방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집 식구들은 무슨 재주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그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게야?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겐가? 그러면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그러자 이서방은 온화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싸웠는가? 김서방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서방은 크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지요. 지금부터 우리 집 식구들이 어찌하는지 잘 보게. 그러더니 이서방은 외양간에 메어놓은 소를 일부러 풀고 엉덩이를 때려 달아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삐 풀린 소는 곧 온마당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러니 가까운 논에서 잡초를 뽑던 아들과 방에서 배를 짜던 아내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까지 쫓아나와 소를 붙잡아 외양간에 도로 메어놓고 나서 마당에 모였답니다. 김서방은 이 집도 곧 싸움이 벌어지겠거니 하며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싸움은커녕 큰 소리 한 번 나오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소고삐를 단단히 메어두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군 그래? 이서방이 먼저 자기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 곧 아내가 말을 했지요.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여물을 든든히 먹였더라면 소가 얌전했을 텐데 다 제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가까이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리 소를 잡지 못한 제 탓인걸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섰지요. 그러자 아들이 나서서 제 탓을 하였지요. 아닙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소를 언덕에 옮겨 맨다는 게 그만 깜빡했어요. 서로 자기 탓이라고 우기던 이서방네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곧 웃음보를 터뜨렸지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김서방은 무언가 깨달은 듯 그제야 무릎을 탁 쳤답니다. 노인과 며느리들. 옛날 경상도 어느 지방에 농사를 잘 지어서 살림을 제법 크게 이룬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 노인에게는 며느리가 셋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살림을 며느리 중 한 명에게 물려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며느리에게 살림을 물려주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씀씀이가 해픈 며느리에게 물려주어 애써 모은 재산을 낭비해 버리면 안 되니 알뜰하고 지혜로운 며느리에게 물려주어야지. 노인은 며느리 중에서 누가 살림을 가장 잘하는지 시험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새 며느리를 한 명씩 불렀습니다. 먼저 맏 며느리를 불러 벽시 한 토를 주면서 말을 했지요. 자,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훗날 내가 너에게 다시 이것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간수를 잘 했는지 볼 것이야. 맏며느리는 큰 보물이라도 되나보다 하고 공손히 받았는데 가지고 와보니 겨우 벽시 한 톨이었지요. 벽시 한 톨이 뭐가 귀해? 실망한 맏며느리는 벽시를 마당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 둘째 며느리를 불렀지요. 둘째 며느리에게도 벽시 한 톨을 주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해야 한다. 훗날 내가 너에게 다시 이것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볼 것이야. 그러나 둘째 며느리도 벽시 한 톨을 보고 실망하여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아버님은 장난도 심하셔. 둘째 며느리는 껍질을 까서 벽시를 냉큼 먹어버렸지요.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도 노인에게서 벽시 한 톨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막내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아버님이 이 벽시 한 톨이 귀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헛되이 쓰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지.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그때부터 막내 며느리는 벽시 한 톨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갑자기 3년 동안 여행을 하고 온다며 짐을 꾸려 집을 떠났지요. 막내 며느리는 참새들이 마당에 날아와 땅을 쪼는 것을 보고 벽시 한 톨을 이용해 참새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참새를 병아리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막내 며느리는 벽시 한 톨로 참새를 잡을 준비를 하였지요. 다음 날 막내 며느리는 마당에다 소쿠리 한쪽을 막대로 받쳐놓고 그 밑에 벽시 한 톨을 두었답니다. 그러고는 막대에 긴 끈을 매서 그 끝을 잡고 마당 한쪽에 숨어 있었지요. 얼마 후 참새 한 마리가 벽시를 먹기 위해 소쿠리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재빨리 막대와 연결된 끈을 잡아당겼지요. 참새는 꼼짝없이 소쿠리 속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은 참새를 막내 며느리는 이웃집에서 계란 하나와 바꿨지요. 그리고 그 계란을 이웃집 닭이 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자 막내 며느리는 그 병아리를 정성껏 길렀지요.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닭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계란을 하나씩 쑥쑥 낳았지요. 그 계란들은 병아리가 되었고 자라서 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며느리는 이 닭들을 팔아서 새끼 돼지를 샀지요.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미 돼지가 되었고 어미 돼지는 새끼를 11마리나 낳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모두 팔아서 송아지를 샀습니다. 그러는 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여행을 떠났던 노인은 무사히 귀가를 했습니다.
노인은 여독이 풀리자 새 며느리를 불렀지요. 며느리들아, 내가 3년 전에 너희에게 나누어준 벽시 한 톨이 있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자세히 말해보거라. 하지만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노인은 두 며느리를 한심한 듯 바라보다가 막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막내는 벽시 한 톨로 무엇을 했느냐? 노인의 물음에 막내 며느리는 차분하게 3년 동안 자기가 벽시 한 톨로 한 일을 차례차례 말을 했지요. 아버님, 저는 소쿠리로 덫을 만들어 벽시 한 톨로 참새를 잡았지요. 그리고 그 참새를 계란과 바꾸었습니다. 그 계란을 옆집 닭이 품게 했답니다. 병아리는 어미 닭이 되고 어미 닭은 날마다 계란을 낳았지요. 오, 잘했구나. 그 다음에는? 계란들은 병아리가 되었어요. 그 병아리들은 자라서 닭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팔아 새끼 돼지를 샀지요. 그래, 더더욱 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돼지는 자라서 새끼를 11마리나 낳았습니다. 그 돼지들을 모두 팔아 송아지 1마리를 샀지요. 아주 잘했구나. 노인은 만족한 듯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메어놓은 송아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아주 기뻤습니다. 새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은 집안 재물이 들어있는 고방 열쇠를 막내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지요. 벽시 한 톨로 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노인의 뜻을 알게 된 두 며느리는 후회를 했지요. 하지만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막내 며느리는 물려받은 살림을 잘 꾸려나가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요.